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 열전 시간입니다. 네, 이 남북미 무기 열전은 남북미 세 나라의 무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고 그 각각의 장단점은 뭐고 어떤 용도고 이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 방송 도대체 왜 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무기를 알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사실 무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밀덕이라 그러죠. 밀리터리 덕후.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저는 원래 뭐 그런 이제 밀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한반도 정세를 알려고 보니까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무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정세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반도 정세라는 건 결국은 한반도의 전쟁 정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상존한 지역이죠. 자, 특히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 때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내란을 그러니까 그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날 뻔했어요. 이 정도로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이 전쟁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잘 알려면 지금 남북미 각각의 어떤 무기들이 있고 그 무기들이 지금 어떤 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알아야 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에 무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럼 언론 설명 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론에 나오는 무기 설명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모를 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안 다음에 언론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엉터리 설명들이 많고 이게 저는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 기자들이잖아요. 그럼 무기에 대해서도 좀 아는 기자들일 텐데 아니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너무 초보적인 내용까지 틀려버리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틀리는 것 아닌가? 언론이 자기들 논조에 맞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르면 당하는 시대예요. 언론들이 워낙에 거짓말과 엉터리 기사,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당합니다. 언론에게 속지 않고 정치인에게 속지 않으려면 결국은 모두가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 정세를 잘 알기 위해서도 남북미 세 나라의 무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아주 깊이 있는 이 그런 정보들, 지식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알지는 못하고 초보적인 그런데 언론에서 흔히 잘못 다루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내는 그런 취지에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남북미 무기열전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에 채널 2개 채널로 나갈 겁니다. 하나는 이제 촛불전진, 그 다음에 자주시보 이렇게 2개 채널로 나가니까 두 채널 모두 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의 이제 여러 그 무기들 가운데서 언론에 나오는 좀 엉터리 얘기들 사례만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이 사례를 얘기를 하면 더 이제 뚜렷하게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이런 것 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항상 나타나는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 미국이 전략 무기를 투입해가지고 한반도에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 뭐 북한을 이게 압도한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미국의 전략 무기에 대한 설명이 엉터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략 자산의 뜻이 뭐죠? 전략 무기잖아요. 그럼 전략 무기를 전략 무기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예금 이런 걸 자산이라고 하지 않나요? 토지 이런 게 자산이잖아요. 왜 전략 자산이라고 부를까? 이게 무기라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전략 무기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뭐 전략 자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그냥 비싼 무기니까 전략 자산인가? 그러면 싼 무기는 자산이 아니에요? 탱크도 꽤 비싼데 탱크는 전략 자산 뭐이라고 안 부릅니까?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무기를 쓰면은 좀 호전적으로 보이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전략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략 무기라고 하면 돼요. 저는 전략 무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전략 무기 대표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52H 전략 폭격기, 이게 이제 스트라토포트리스 성층권의 요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B-1B 랜서가 그 창을 든 기마병 뭐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핵 전략 잠수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흔히 이제 오죠. 자, B-52H에 대해서 흔히 이제 뭐 나르는 요새, 뭐 하늘의 요새, 뭐 비슷한 의미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전략 폭격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B-52가 출동하면 언론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B-52에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은 북한에 그냥 핵폭격을 융단으로 그냥 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B-52H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략 폭격기니까 당연히 핵무기가 탑재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핵무기 탑재했습니다. 맞아요. 핵폭탄을 투하하는 대표적인 폭격기가 바로 B-52H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핵폭탄을 탑재를 하다가 이걸 탑재하지 않게 된 게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B-52 같은 거대한 폭격기,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스텔스 기능도 없고 이런 폭격기는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한 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대공 무기들, 그다음에 이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들어가서 핵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굳이 사실 핵폭격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B-52H가 가서 핵폭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격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B-52H에 굳이 핵폭탄을 탑재할 일이 없네. 그럴 경우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B-52에 탑재하는 무기 목록에서 핵무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B-52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실어 나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 폭격기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B-1B 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1B 랜서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국내 언론에서 B-1B 랜서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죽음의 백조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은 어느 나라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만 써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 B-1B 랜서를 죽음의 백조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누가 이제 연구를 해본 사람이 있는데 B-1B 랜서 모양이 약간 특이합니다. 폭격기인데 B-52H는 전형적인 그냥 비행기 모양이에요. 근데 B-1B는 약간 백조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근데 이 B-1B 랜서와 쌍둥이 비행기가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이 러시아에 있는 이 그 투폴로프에서 만든 걸 거예요. 그 비행기 이름이 검은 백조인가 죽음의 백조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착각한 것 같다. 모양이 비슷하니까 러시아 그 폭격기랑 미국의 이 폭격기랑 착각을 해서 미국의 B-1B를 죽음의 백조라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누가 이제 연구를 했던데, 아무튼 B-1B는 미국에선 그냥 랜서라고 부르지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지 않고 오로지 한국 기자들만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걸 안 뒤에도 그냥 그 표현을 계속 써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멋있는 별명인가 봐요. 남의 나라 비행기에 마음대로 별명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 B-1B도 전략 폭격기니까 당연히 핵무기가 탑재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핵무기 탑재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는 핵무기 탑재용으로 만들었다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게 돼가지고 금지가 돼가지고 핵무기 탑재 시설 다 철거하고 일반 재래식 폭탄만 탑재하도록 개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인데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맺어가지고 몇몇 핵무기들을 폐기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1B입니다. B1B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도록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개조를 하게 됐고, 이거를 뭐 합의는 했어도 그냥 싫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매년 참관을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B1B에 핵무기 탑재 장치가 달려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의라는 게, 조약이라는 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검증을 해요. 상대방이 진짜 핵무기 폐기했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B1B는 핵무기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언론에서 B-52H나 B1B가 한반도에 날아오면은 전략 폭격기가 왔다, 뭐 핵무기를 싣고 왔다, 뭐 북한을 핵으로 초토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핵잠수함이 이제 가끔씩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 주로 들어오죠. 그럼 부산항에 핵잠수함이 쭉 올라오면은 그 이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왔다, 북한은 이제 뭐 겁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쇼예요. 뭐냐? 핵잠수함이 부산에 오는 건 북한한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핵잠수함에 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어요. 핵 미사일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이상, 뭐 열 몇 개씩 막 탑재되어 있는데, 뭐 핵 잠수함마다 좀 크기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 미사일이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발사를 하면 그게 유럽까지 날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북한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고각 발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를 하니까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각 발사하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하는 이유는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각 발사를 한다라고 북한은 항상 밝힙니다. 그래서 동해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 각도로 쏘면 그냥 태평양 저 미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그 최소 거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짧게 쏘려고 해도 얼마 이상 날아가게 돼 있는데, 부산에서 쏘면 한반도는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와도 북한한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이런 것도 있어라고 위력 시위하려고 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뭐 쇼다, 저 가는 게 아무런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까지 해야겠네요. 얘기 나온 김에, 핵잠수함에서 고각 발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은 무조건 이 일반 그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울여서 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쐈는데 자칫해가지고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점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각으로 쏘면은 올라갔다가 점화가 안 돼서 다시 실패해서 떨어져. 잠수함이 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잠수함 죽는 거예요, 그냥. 지상에서는 발사대에 세워놓고 다들 대피한 다음에 쏘니까 실패해도 뭐 그냥 점화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떨어져도 피해는 발생하지만 사람은 일단 다치진 않잖아요. 사람은 다 대피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잠수함이 쏘자마자 잠수함이 막 초음속으로 휙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에서는 이 미사일을 쏠 때 통상 기울여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기울여서 이렇게 쏘게 돼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쏘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고각 발사를 할 수 없어요. 사거리를 줄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멀리 날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런 얘기들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게 어느 정도는 드러났습니다. 왜? 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쭉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뭐 2년 훨씬 더 됐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박살이 나 있네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 점령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예. 전쟁이라는 거는 전투를 하다 보면 A팀이 이길 때도 있고 B팀이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언론은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전투만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기는 전투는 완전히 침묵. 전혀 보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뭐 전쟁에 관련된 얘기인 거고 저희는 이제 무기만 다룰 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무기 얘기를 하자면 게임 체인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게 뭐냐?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가 이 전쟁에 투입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거다. 인류의 역사상 그런 무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전차, 그 옛날 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차, 전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관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나온 전차,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대포, 화약 무기들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상대 팀이 전혀 방비를 못 하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게임 체인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에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무기 지원할 때마다 우리 언론들은 게임 체인저가 들어갔다. 이제 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 뭐 하나씩 볼까요? 무인기, 뭐 바이락타르라는 튀르키예 무인기죠.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뭐 러시아를 싹 쓸어버릴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이게 게임 체인저래요. 네, 무인기가 게임 체인저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러시아도 무인기가 있거든요. 양쪽이 똑같은 무인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쪽만 무인기가 있고 어느 한쪽은 그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을 때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제블린. 제블린이라는 게 뭐냐면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제블린이 들어가서 러시아의 전차들을 다 잡아낼 거다. 러시아 장갑차들 다 잡아낸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게임 체인저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아니 대전차 미사일은 미국만 있습니까?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도 있잖아요. 양쪽 다 똑같은 대전차 미사일인데 어떻게 제블린 하나만 게임 체인저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차가 얼마나 많냐면요. 서방에 있는 전차 다 합쳐도 러시아 전차보다 대수가 적습니다. 그 정도로 전차가 많아요. 제블린 아무리 투입을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아닌데 그냥 미국 무기만 나타나면은 막 그냥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M270 MLRS라고 이제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방사포라고 하면 더 익숙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쓰는 표현인데 방사포를 하도 많이 쓰니까 방사포가 더 익숙한데 이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소리냐면은 인류 최초의 방사포를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소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포 기술은 소련이 더 발달하면 발달했지 무슨 미국의 방사포 몇 대 들어간다고 해서 게임 체인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미국 무기 엄청 좋아 보이네. 최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M270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하이마스가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마스는 뭐 좋은 무기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사포는 러시아가 더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지가 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의 전차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차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대수에서 뭐 게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에이브럼스 전차가 들어가서 게임 체인저가 됐느냐? 결과적으로 에이브럼스 전차 전선에서 다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뒤로 빼버렸어요. 후방으로. 근데 전차라는 건 원래 전방에서 전선 돌파하는 게 전차의 임무거든요. 후방으로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도 폐기됐다는 거예요. 전차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장한 게 F-16 전투기가 들어가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게임 체인지. 전쟁의 양상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F-16이 들어가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죠. 예. 그리고 실제로 F-16 들어가가지고 안 바뀌었잖아요.
F-16 들어가서 비행하다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5인 사격해가지고 격추된 적도 있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F-16이 들어가서 전황이 바뀌려면 상대방이 뭐 제공권이 없어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대공 화력이 미국보다 더 발달해 있어요.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들이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전투기가 없어요. 러시아 전투기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5세대 스텔스기를 전선에 투입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80년대 비행기를 갖고 와가지고 게임 체인저라고 들이밀면 안 되죠. 양심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F-16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는 게 F-16이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인 건 맞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미국이 만든 전투기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잘 팔리는 전투기인데 소형 전투기예요, 이건 F-16은. F-15하고 다릅니다. 뭐 한 끗 15, 16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F-15가 훨씬 큰 F-15는 대형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하고 소형하고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탑재할 수 있는 무기에서 비교가 안 돼요. F-15가 훨씬 무거운 무기를 많이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많이 투하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F-16은 그게 안 되니까 가서 찔끔 공격하고 오고 찔끔 공격하고 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면 F-15 정도는 들고 와서 게임 체인저라고 해야 어디 비빌 수가 있지.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와 게임 체인저가 들어갔대. 오 그럼 이제 러시아 박살 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후속 보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승승장구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게임 체인저 들어가서 게임 체인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북한 무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핵시험을 지금까지 6차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시험한 게 2017년이에요. 자, 북한이 핵시험 할 때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렇게 북한의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 추정하는 방식이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엉터리예요. 근데 왜 엉터리로 보도할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엉터리로 보도하는 겁니다. 자, 핵무기 폭발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 핵폭발이 발생하는데 그걸 뭐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다 녹아버리는데. 그래서 지진을 이용합니다. 지하에서 이제 핵 시험을 하면은 지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든 어디든 지진 기상청에서 지진파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 지진 규모가 얼마네? 그러면 지금 핵시험 한 곳까지 여기 거리가 얼마니까 그러면 원점에서는 폭발력이 어느 정도 나왔겠네라고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자 2017년 6차 핵시험 직후에 한국 기상청에서 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6.1이라고 발표하고 미국과 중국은 6.3이라고 발표하고 러시아는 6.4라고 발표했습니다. 차이가 크죠? 5.7, 6.1, 6.3, 6.4. 제일 크게 나는 거는 거의 0.7 정도 차이가 0.7이죠. 0.7 정도 차이가 나고 일본하고는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 뭐 0.4, 0.7 이거면은 뭐 큰 차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진 규모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진 규모를 이제 리히터 규모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게 그 지수함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진 규모 1 차이 날 때마다 32배가 커집니다. 0.2 차이 날 때마다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상청하고 일본하고 0.4 차이 나잖아요. 2배,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폭발력 규모를 4배나 차이가 나게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한국 기상청이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기상청이 왜 이걸 의도적으로 축소하겠어요? 한국 군에서 요구를 하는 거겠죠. 야, 무조건 작게 발표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안 그러면 기상청이 왜 자기들 실력 없는 거 다 들통날 텐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들하고 뭔가 비슷해야지 그냥 오차 정도라고 우길 수가 있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냥 틀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발표하는 거, 이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과거 핵시험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0.2 차이 나면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북한의 핵시험 규모는 이거였고 이번 핵시험 규모는 이거니까 몇 배 차이 난다 이렇게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 핵시험할 때 지진 규모가 4.5였어요. 3차 핵시험할 때 4.9였어요. 그럼 0.4 차이 나잖아요. 그럼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폭발력이 4배로 커졌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냐면 폭발력이 2배로 커졌다고 발표를 해요. 왜? 이유가 뭐냐?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의 핵시험 규모는 축소 발표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6차 핵시험도 보면은 4차 핵시험의 지진 규모가 4.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규모가 0.9 차이가 나요. 그러면 폭발력 계산해 보면 대략 2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22배는 아니고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해요. 이유가 뭐냐?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북한의 무기에 관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군의 사기가 안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전 시기에 미국은 소련에서 신무기를 공개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대평가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무기를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소련에서 전차를 만들었는데 저 전차가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뭐 속도는 얼마나 나고, 뭐 포는 얼마나 화력이 있고 이런 걸 겉으로 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다 군사 기밀이니까. 그러면 일단 최대로 겉으로 보는 그걸 가지고 분석할 때 최대로 강하다라고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전쟁이 났는데 저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대비했다가 엄청난 무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북한이 신무기 개발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저거 엄청나게 좋은 무기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대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저거 별거 아니야, 엉터리야, 저거 작동도 안 해. 심지어는 뭡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딱 보여주니까 저거 종이로 만든 가짜야 이러고 있어요. 그 대비 안 할 거예요? 대비 안 해서 만약 전쟁 나면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북한 무기가 생각보다 좋네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준비된 얘기는 다 드렸고 주의할 게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군사 정보라는 게 원래 모든 나라가 극비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기와 관련해서도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랑하는 무기가 있어요. 현무라는 미사일인데 현무도 이제 1, 2, 3, 4, 뭐 5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최신형 현무는 사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열병식에 등장을 했는데 그 드럼통 같은 큰 통 안에다가 놓고 와가지고 미사일 자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안에 미사일이 진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극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는 가능한 이 검증된 정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맞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뭐 알 길이 없죠. 근데 확인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줘도 사실 그게 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는 거는 약간 소모적이에요. 어차피 누구의 주장도 검증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야 이걸 보면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뭐 무기 분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도 해보고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소개할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자국 무기는 되게 과대평가하고 상대방 무기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무기에 대해서 북한 무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무기에 대해서 공개하는 정보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일단 이제 무기가 개발된 지 오래된 무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은 무기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이제 그 수입한 나라들에서 그 무기 써보고 성능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 카탈로그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무기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기가 가장 정보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또 다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국 무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밖에 북한과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이게 긴가민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이니까 개요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무기를 이제 하나씩 한 분야씩 이렇게 짚어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 첫 시간은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 라고 하면 이제 미사일을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사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미사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미사일 특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미사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뭐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주시보와 촛불전진 두 채널로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애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